오후 2시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이 개정 4분 만에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변론 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등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답을 내놨죠. 일단 기피 신청은 기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상대로 아니겠습니까? 우선 두 가지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하겠다라는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쳤습니다. 변론 기일 5개도 확정을 했고 이런 추세대로라면 제가 판단할 때는 3월 초순 내지 중순에 결정이 나올 것 같다. 변론 기일은 일주일에 2번 그리고 평일은 일주일에 1번 하면 그 속도면 3월 중순쯤에 나올 것 같아요, 결정이. 이런 상황에서 기피 신청을 재판부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것은 재판이 늦춰질 부작용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 측에서 제시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시를 했던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는 이제 진보 성향의 판사들 모임의 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진보 성향이라고 하는 아주 뚜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피 신청의 주된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그런 논리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추천을 하는 헌법재판관 몫은 당연히 진보 성향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정치적인 현실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하는 재판관은 우파 성향의 인물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을 하는 헌법재판관은 우파 성향. 미국도 대법원이 진보 대 보수, 보수 대 진보를 항상 5대 4 정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진보 보수 성향이 뚜렷한 사람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기피 신청이 결정적으로 채택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정계선 재판관의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 기각뿐만 아니라 4분 만에 끝나버렸거든요. 네. 저는 여기서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윤 대통령 측의 그런 지연 전략을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고요. 또 하나는 헌재가 세운 그 계획, 그런 시간표대로 헌재는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고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마지막으로는 헌재 결정은 아마 신속하게 오래 끌지 않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3월 초로 예상을 빠르면 2월 말이겠지만 3월 초로 저는 보는데요. 원래 사실 헌재에서 심리가 열리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이 직접 나가서 변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 큰 소리를 쳤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첫 기일에조차 참석조차 안 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참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궁극적으로는 이 헌재의 어떤 결정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앞으로 이제 변론 기일을 두고 보면 알겠지만 헌재의 지금 이런저런 꼬투리를 계속 잡고 있고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법 헌법적이라는 얘기까지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명분 쌓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지만 헌재는 이런 나름대로의 그 스케줄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변론 기일이 말씀하신 것처럼 4분 만에 종료가 되면서 다음 기일이 이틀 뒤입니다. 16일 오후 2시에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도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진행은 한다라는 입장이죠.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기피 신청 기각 유감 또 기일의 일괄 지정 자체가 조금은 월권 행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변론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따지면 공판입니다. 공판. 공판 기일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재판부가 주도적으로 정하는 것이죠. 특별한 피고나 원고 측에서 반대나 또는 그런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은 재판부의 일종의 권한이다. 이 변론 기일이 사실 꽤 오래전에 다 발표가 됐었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사실 논리가 궁색한 것이 변론 기일에 출석을 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변론 기일에 출석을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 아니냐. 신변 안전을 이유로 들어서 출석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자, 내일 모레 16일에 변론 기일에 출석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상당히 조금 퀘션 마크예요. 자, 왜냐하면 내일이나 모레, 빠르면 내일, 모레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이 공수처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48 동안 조사를 받고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건대는 아마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일단 신병이 공수처로 가게 되면 자 그렇게 되면 체포와 구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수처 수사를 받는 데에 상당히 윤 대통령이 주력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16일 변론 기일에 출석을 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 첫 번째 변론 기일 때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집중적으로 핵심 사항을 물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령에 동원된 핵심 사령관들은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국회 운영비를 전부 끊어라. 그리고 이제 비상 입법기구 이런 것을 만들어라. 그리고 국정원 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하자. 전부 다 잡아들여라. 그리고 수방사령관한테 2차, 3차 계엄을 한다라는 그런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증언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 모레 중요한 변론 기일에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바로 물어볼지 몰라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그동안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부인했던 것을 일관되게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답변을 머뭇거려 하거나 변론 기일 첫날에 윤 대통령의 태도가 앞으로 헌재의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내일 모레 출석 가능성도 대단히 낮다고 봅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얘기 계속 듣습니다.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일단 윤 대통령 측은 이 헌재에 출석하지 못하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자신이 변론하겠다고 말은 띄웠지만 네. 논리가 굉장히 궁색하고 이미 방송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 불법적인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런 뒤집을 만한 증거나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헌재에 가서 어떤 논리로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이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런 불법적인 사항이 너무나 명백해졌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자신이 변론하겠다 말은 했지만 그 말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내용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헌재의 어떤 여러 가지 꼬투리는 잡을 수 있겠지만 직접 나와서 변론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이 경로 얘기는 들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누구를 설득했거나 어떤 정책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에 와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제시할 그런 능력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서로 나올 수 있다 손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없는 변호인단만의 그런 신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앞서서 이제 두 분 다 3월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변론 기일이 5번 정도 잡힌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7번 정도 했고 박 전 대통령도 한 17번 정도 했기 때문에 그럼 좀 늘어나도
시간은 그렇게 빨리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두 세 차례 정도 변론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네. 자, 두 차례 늘어나면 일주일, 네 차례 늘어나면 2주일이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평의는 일주일에 한 번을 해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 사건보다도 이번 사건은 상당히 단순하다. 모든 이 사실관계나 법리나 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평의가 많이 계속해서 열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 평의가 내리면, 그러니까 그 변론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변론이 아마 2월 말 중에 종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2월 말까지 공판 끝. 그 다음에 평의를 열어서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으는데 그 평의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맥시멈 간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제가 판단할 때는 3월 중순이나 3월 하순에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그러면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의 3개월보다 보름 정도 더 걸리는 겁니다. 보름 정도? 그때 93일 정도 걸렸으니까. 그때 3개월이었으니까. 이번에 이제 3개월 반 정도 걸리면 그때부터 이제 보름 정도 늦어지는 건데 어쨌거나 제가 판단할 때는 3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같은 대통령의 탄핵이라 하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는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정농단 차원이 아니라 이건 내란입니다. 계엄, 비상계엄 선포를 해서 탄핵을 당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내란, 외환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는데 일단 내란만 보더라도 이건 사안의 성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오래 시간을 끌 일이 아니고 기일을 연장할 만한 그런 사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봤을 때 2월 이 기일을 연기할 만한 그런 쟁점적인 사안이 없어서 재판관들 사이에서 비교적 쉽게 만장일치로 가지 않을까. 이미 모두가 봐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기에 의의를 제기할 만한 그런 사안이 없어서 탄핵 심판이 비교적 수월하고 짧게 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일을 연장할 만한 사안이 없다고 아마 이 헌법재판관들도 일반 상식선 위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래 끌 여지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 임박했다. 앞서서 잠깐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이죠.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6시 10분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냈는데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제3지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첫째는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자격이 있느냐. 저는 그게 법적으로 별로 이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원래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지금과 같은 사태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모양새예요. 대통령이 발표를 하거나 대통령의 공보수석이 발표를 하거나 대충 이런 것이지.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헌재 대통령이 기소가 되고 내란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 본인이나 아니면 대통령의 변호인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자, 형식은 그렇고 두 번째 내용에서 제3의 장소 또는 뭐 직접 방문 조사 이런 것들이 아니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대통령 측과도 협의가 안 됐고 대통령 측에서 부인을 하고 공수처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측과 협의되지 않고 대통령 측에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무슨 자격으로 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지 저는 이것은 사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어떤 이런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당장 지금 내일 체포영장을 집행하느니 마느니 들어오기 전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내일 새벽 5시에 집행을 한다고 해요.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면 대통령 비서실의 임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업무 보좌가 임무입니다. 예? 개인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부 다 사비를 털어서 변호인들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이 지금 대통령을 변호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의 변호인이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논리로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의중하고도 상관없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수 있는 모양새가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어색한 것이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단은 저 내용 자체도 지금 내일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새벽 5시 뉴스가 뜨고 있는데 제3의 장소나 그리고 이제 직접 방문 조사 같은 거는 공수처나 경찰이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네. 정진석 실장. 예, 정진석의 대통령 실장의 이런 호소문을 보면 대통령 측근의 비서실장이라는 이런 엄청난 자리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앉아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그르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호소문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는 논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말하자면 대표성도 없고 대통령이 그 공보수석을 통해서 뭐 호소문을 낼 수는 있어도 정말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호소문을 낸다는 것도 저는 처음 봤습니다만 내용도 정말 어이가 없어요. 내용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포괄적 억압에 대통령이 무릎 꿇어야 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총칼을 앞세워서 국민 앞에 포갑적 행세를 했는지 우리 모두가 봤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포갑적인 행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윤 대통령을 어떻게 변호하려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네. 그 비서실장의 이런 행태를 보면 국민은 안중에없고 오직 대통령의 충성심만 앞세워서 이런 행태를 보이지 않는가. 자신이 함께 이 비상계엄했던 장관이나 또 참모총장,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줄줄이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반란수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만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데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포갑적인 운운하면서 정말 적반하장식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황을 호전시키기는커녕 더 악화시키고 있다. 네. 사과부터 하고 대통령을 자진 출석시키거나 이 물리적 충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님이 직접 나가셔야 됩니다. 혹은 자진하야하도록 그런 조언을 했더라면 비서실장이 더욱 빛났을 텐데 그런 말은 못하고 지금 거꾸로 대통령이 이런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포갑적 상황이 아니냐 이런 적반하장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진석 실장이 매우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이 대통령 뭐 변호인 단체하고도 얘기 안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진석 비서실장은 왜 이랬을까요? 우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총괄적인 계엄 사태에서 굉장히 뭐랄까 자책과 수세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계엄령을 사전에 몰랐고 계엄령을 깊숙하게 논의하는 과정에도 끼지 못했고 그리고 계엄령 사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막고 나서는 그런 행동도 보여주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정서적인 측면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사태를 보면 정진석 비서실장은 충청남도 공주 출신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윤 교수의 고향 충남 공주 파평윤씨 충남 사표를 냈습니다마는 박종준 경호처장도 공주예요. 그리고 현재 경호처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강경파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연기입니다. 연기는 공주 바로 옆이에요. 저는 박종준 경호처장이나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비서실장은 이제 공주 출신이라는 인연으로 해서 윤 대통령이 정치 입문하기 전에도 교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김성훈 경호처 차장까지 공주파의 어떤 정서적인 유대가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번에 저렇게 다소 무리한 대국민 담화를 한 것은 대통령의 체포가 임박했으니까
뭐 이번 사태에서 굉장히 소외되고 자책감을 느끼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일종의 마지막 몸부림, 액션 이런 걸로 이해를 합니다. 예. 정진석 비서실장은 비상계엄 선포에 직접적인 관여했는지 어디까지 알았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크도 갔다 왔다 하고 비서실장의 자리는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들어가는 정보나 이런 것들은 비서실장을 거치지 않으면 들어가기 힘든 그런 구조인데요. 지금까지는 아직 수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진석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개입했는지는 현재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3의 장소라든가 이런 뭐랄까요? 그 다른 제안을 하는 이유는 어떤 형태로든 이 대통령의 물리적 체포라든가 이런 걸 막고 제3장소에서 좀 다른 형태로 수사를 받고자 하는 그런 지연 전략 차원에서 이런저런 제안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충성심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과연 공권력 집행에는 합당한 논리인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공권력이라는 것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굉장한 파괴를 갖고 누구 앞에서도 멈칫거릴 수 없는 그런 파괴력 때문에 모두들 공권력을 두려워하는데요. 합당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체포를 실시하는 이런 공권력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한 사람을 위해서 민주주의 전체 법치를 훼손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비서실장의 그런 충정은 이해하나 하지만 지금의 제2의 이 두 번째 체포영장 실시는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여야 된다. 비서실장도 더 이상 이런 걸로 자꾸 다른 얘기해서는 안 되고 마지막 충정을 보이는 것이 대통령 찾아가서 이제는 법의 순리에 따라야 되고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대국민 호소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호소를 해야 될 그런 때라고 봅니다. 네, 경찰 국수본하고 공수처, 대통령 경호처가 이 체포영장 재집행을 논의하기 위해서 일단 한번 모였는데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내일부터 집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오전 5시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집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집행에 들어가면 성공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저는 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집행이 완결될 걸로 봅니다. 우선 첫째는 오늘 3자 회동을 한 것은 경찰과 공수처에서 경호처에 대해서 마지막 압박이었다고 봅니다. 실무적으로 무슨 뭐 이 협조가 이루어질 걸로 기대한 게 아니라 마지막 압박이고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 집행을 할 때 경찰 측에서 세게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 명분 쌓기용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두 번째는 우선 이 경호처에 파견된 군 병력 55 경비단 그리고 경찰의 이 경비 병력 경찰과 군이 빠르면 내일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마 이미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국방부에서 경호처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경비 업무 이외에는 이번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그러면 경호처 병력만 남는데 자 보십시오.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표를 낸 거는 이것은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번 사태에 끝까지 참여를 해서 저항할 의지가 없다라는 거를 표명을 한 것이거든요. 박종준 처장은 발을 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김성훈 차장이 처장 권한대행이 지금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내일 만약에 작전을 시작을 하면 첫 번째로 김성훈 처장 대행에 대한 체포영장부터 집행할 겁니다. 그런데 경호처법에 따라서 김성훈 처장 대행에 대한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무조건 집행돼야 됩니다. 그거를 만약에 어떤 경호관이 막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 체포되죠. 그것은 그러면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김성훈 차장부터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현장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이제 3인자인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네.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지금 세 차례 소환을 당하고 있어요. 물론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경호처 일반 경호 병력들 사이에서 저는 계엄 12.3 계엄 사태 당일날 국회에 동원됐던 특전사 요원들 사이에서 발생했던 현상이 저는 그대로 발생할 걸로 봐요. 그러니까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척하면서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적극적으로 저지를 안 하는 거예요. 저지나 돌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찰 너희들이 밀어라. 우리는 그럼 밀린다. 예를 들자면 뭐 스크럼을 짜고 저지하는 액션을 처음에는 하겠지만 경찰이 이제 다중의 힘을 이용을 해서 밀어붙이면 밀리는 형태. 그래서 한 번 밀리고 두 번 밀리고 해서 결국은 우려하는 무슨 유혈 충돌이라든가 무슨 경호처가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혈 사태라든가 아니면 극심한 물리적 충돌 같은 것은 저는 없을 걸로 봐요. 네, 없고 이제 김성훈 처장이 체포영장 집행돼서 체포되면 그걸로 사실 저는 크게 이 고비는 넘긴다고 봅니다. 2차 집행은 집행이 끝날 것이고 결과적으로 유혈 충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예,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우선은 체포가 너무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는 수사기관이 자칫하면 어려움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내일 아니면 적어도 이번 주에는 반드시 집행될 것이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경호처장 사태와 또 수사 경호처장 영장까지 지금 나온 상태라서 이미 경호처가 상당히 무력화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경호차장만 사실상 미리 체포를 해버리면 와해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더 이상 물리적 충돌을 우려할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다. 이미 3자 협의를 통해서 상당한 명분도 축적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2의 체포 시기는 미룰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은 불법적 내란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고 이런 불안한 현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말 큰 부담이고 우리 경제에 큰 주름살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아니면 이번 주, 늦어도 이번 주까지 진행되리라고 보고요. 만약 이게 안 될 경우에는 거꾸로 수사기관들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까지는 국민도 그리고 수사기관도 인내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기다려왔지만 이제는 그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수사기관의 위기 얘기하니까 궁금한 게 이제 공수처의 앞으로의 명운입니다. 이번에 집행 1차 세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굉장히 큰 비판에 휩싸였잖아요. 이번에 성공을 한다고 해도 과연 이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은 좀 있습니다. 공수처가 실점을 만회할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1차 집회 때 공수처가 굉장히 체면이 깎였지 않습니까? 공수처 무능론이 여야 공의 대두가 됐었는데 자, 그런데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윤 대통령의 신병이 공수처로 오는 순간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공수처가 받게 돼요. 그리고 의외로 생각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수처의 부장검사가 약 200쪽인가에 달하는 조사 신문서를 지금 작성을 해놓고 있다고 하는데 네.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상당 부분 이첩받았기 때문에 김영환 장관이라든가 핵심 사령관들 신문 조서가 전부 다 공수처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정리해서 엑기스 질문만 뽑아가지고 자, 부하들은 이렇게 증언을 했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쫙 계엄 모의, 기획, 그리고 국회 봉쇄, 포고령, 그리고 이제 뭐 무장 여부 이런 거 쭉 순서대로 질문을 해대면 제가 판단할 때는 48시간 체포 기간 내에 조사 쉽게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것은 아마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청구를 하고 이제 김영환 국방장관이라든가 핵심 사령관들이 전부 다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란 혐의의 중요 종사자들이 전부 다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 그렇다면 내란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어떻게 되겠는가. 예. 그렇게 되면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공수처는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고 공수처는 이 기소권이 있으니까 영장 청구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검찰을 통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그럼 이제 공수처는 이제 그걸로 이제 업무를 끝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어려운 게 아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당이 지난번에 내란 특검법 재결에서 부결이 되면서 바로 재발의를 했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외환죄가 추가된 부분, 즉 수사 범위가 더 늘어났다라는 부분을 여당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체 특검법 만들어내겠다라고 오늘 이야기까지는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내란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조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들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 그대로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은 다분히 위헌적이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보십시오. 이제 특별한 증거 관계나 근거가 없이 외환죄를 집어넣는데 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군 중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부대라고 할 수 있는 드론 작전 사령부가 수사 대상이 됩니다. 평양 상공에 드론기를 띄웠던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수사 대상이 돼요. 그러면 합참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대북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런 식으로 노출해도 되느냐 그런 문제가 걸리거든요. 그리고 합참 의장까지 아마 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이 특검의 수사 기일이라고 하는 게 원래 170일에서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만약에 이제 특검법이 통과되면 특검이 착수되는 게 한 달이 걸리는데 만약에 1월 중에 통과되고 2월 중에 특검이 착수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4개월, 3, 4, 120일, 5개월, 150일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만약에 3월 달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5월 달에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면 2월부터 특검이 작동을 해서 5월 조기 대선 때는 특검이 완전히 클라이맥스에 이르는 때가 돼요. 아니 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한쪽 입장을 국민의힘을 완전히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내란죄 수사를 하는데 그와 대하 관련된 범죄들 전부 다 수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란죄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명태균 게이트의 위험을 느껴서 그런 거다. 막 이런 주장을 수사하기 시작을 하면서 명태균 게이트하고 연루된 예를 들자면 뭐 각종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전부 다 수사할 수 있어요. 특검에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일일 브리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완전히 민주당 쪽에 홍보에 전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 아닙니까? 선거에 말이죠.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거액 비자금을 당시에 여당 측에서 폭로를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김태정 검찰총장한테 이거 수사하지 말고 선거 이후로 미루라고 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니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거는 일부러 특검을 만들어서 선거에 영향을 줘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코너에 몰아넣겠다고 하는 정치적인 전략이 깔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받을 수가 없다. 네, 범위와 브리핑을 매번 하는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당에서는 수긍할 수 없다. 예, 기본적으로 외환이든 내란이든 의혹이 있는 부분을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여당에서 외환죄를 수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존재 자체를 위협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외환제보다 내란제에 집중해서 내란제를 중점적으로 다스리되 대신에 외환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이 특검법 자체를 무력화시킬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국회에서는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어떤 조건으로 어떤 기간 상황에서 빼게 될지 그리고 대선이라는 이런 중요한 사안에 있을 때는 말하자면 서로 간에 조정과 타협이 필요합니다. 정 그게 안 될 때는 민주주의 원칙도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란죄만 가지고도 충분히 많은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외환죄는 그다음 단계에서도 논의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 넣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영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제 여당 내에서는 보면 이제 이 본인의 국회의원은 이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마음껏 자기가 알아서 표결은 해도 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논란이 되는 의원들이 몇 명 있어요. 이 의원을 가지고 이제 권성동 비대위원장이 좀 강하게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라고 좀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첫째는 미국의 의회에서는 당론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법안에 대해서 내 지역구 의원이 정당과 상관없이 어떻게 투표했느냐가 신문에 다 실려요. 그 결과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그 의원을 판단을 합니다. 많이 보도가 됐지만 당 전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투표하는 의원들이 대단히 많아요. 당론이란 제도가 미국 의회에는 없다. 자, 당론이란 제도는 이제 한국에서 상당히 독특한 것인데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정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곡관리법 같은 거 이런 거 거부권 행사하는 거 예? 네. 이런 정책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런 것들 민생에 대단히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탈을 하면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당론으로 전부 다 한번 거부해 보자라고 하는 정도는 용해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일반 의원들도 이번에 이제 김상욱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일반 의원들도 그런 것들은 따르는 데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소추하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은 사실 헌법기관으로서 존재 가치와 관련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역사관, 정치관, 세계관 그럼 내가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노정시키는 것인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말이죠. 이거 당론으로 탄핵 반대야. 그렇게 해서 아니 탄핵 반대라고 외치는 의원들 영남권 의원들은 영남 지역구에서 탄핵 반대라고 하면 좋죠. 당원들이 그거를 요구하고 원하니까. 그러니까 4년 후에 공천받을 때 유리하겠죠. 탄핵 반대하면. 탄핵 찬성하면 불리하고. 그런데 젊은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수도권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민심은 예를 들어서 탄핵에 찬성하라고 하는데 당론이 탄핵 반대라고 해서 탄핵 반대를 한다는 게 그것이 과연 국회의원의 가치에 맞는 일이냐. 그러니까 한국의 당론이라는 제도도 사안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되고 대통령 탄핵 문제 같은 것은 당론으로 정해서 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정당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당 내에 여러 목소리가 용인돼야 됩니다. 정당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인신 모욕하거나 심지어 히틀러, 유대인 뭐 이런 식으로 당 내에서 그것도 중진 의원이 초선 의원을 향해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정말 모욕을 하는 것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에는 국회의원의 위치를 정말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행태입니다. 좀 전에 당론 얘기도 했지만 당론은 전체적인 당의 의지를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방향 제시지 이것이 강제력을 발휘해서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한다든가 이건 거의 조폭 논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초선 의원들의 이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국회 안에서 초선이나 재선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낮고 이
이 선수가 많은 국회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이 상당한 이런 문화가 정착돼 있고 또한 이 초선 의원들의 이런 목소리를 짓밟는 이런 행태는 당론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당 안에서 건강한 토론 문화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에 서로 내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고 원래 민주주의는 획일적인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란 것은 여러 목소리가 공존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당 안에서 이런저런 목소리를 함께 듣는 것이 건강한 정당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은 자당에 국회의원을 손가락질을 하는데 거의 모욕 수준으로까지 이렇게 해서 이러면 앞으로 당론이란 이름 하에 국회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지 않는가. 매우 우려스러운 민주주의 정당, 공당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네. 한 가지만 추가를 하면 이런 조폭적인 문화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국힘보다 2배나 3배 정도 훨씬 더 가혹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 이 졸속 입법된 이 공수처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고 해서 금태섭 의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공천도 안 줬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점잖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서 탈당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당론 반대했다가는 그 의원들은 완전히 수박으로 찍혀가지고 강성 당원들로부터 문자 폭탄 받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당론이라고 그러지만 민주당은 당론을 넘어서 명론이에요, 명론.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당론이고 지난번 4월 총선 때 공천 때 이재명 대표 이 체포 동의안에 찬성했다고 그 의원들 전부 다 비명 행사 공천 탈락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의 권성동 저 문화는 잘못된 것이지만 이 민주당이 그것을 대놓고 뭐 비판하고 손가락질할 자격은 전혀 없다. 아니 네, 반론. 네, 갑자기 듣겠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왜 나오는지 저는 의문스럽고요. 아니 조폭 문화 얘기하시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는 여기서 부적절하고요. 그 수박이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면을 잘 보시면 당원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지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그런 일을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요. 당원들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됐습니다. 그걸 당원들의 선택과 결정을 이재명 대표의 독단으로 이렇게 환치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자리는 지금 이 사안에 집중해야지 이재명 대표를 틈만 나면 끌어들이는데 아니 그러면 그 저는 그건 당원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다수가 어느 쪽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원들의 한 명 한 명의 의사를 당대표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당원들의 그런 선택과 결정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그 결과 공천을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원들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결과,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걸 지금의 논리랑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아니 그러면 저 비명 행사 공천에 뒤에 이재명 대표가 없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관련이 이 자리는 그런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그런 문화를 민주당의 조폭성 문화를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표를 왜 끌어들이냐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민주당의 핵심이 이재명 대표고 비명 행사 공천과 이재명 명론의 거부하면 다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천하의 다 주지사실인데 그거를 정면으로 부인하시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그럴 정도의 능력이 있는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어서 국회의원들을 다 그렇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국민의힘을 수도권에서 사실상 다 이겨버리는 그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지는 않고요. 그 이면에는 당원들의 선택과 결정이 결정적이었다. 그런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자면 민주당 후보보다도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면 아마 상당 국회의원 수가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 비명 행사도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하죠. 제가 여기서 뭐 비명 행사니 그런 얘기를 할 그런
알겠습니다. 얘기를 해봐야 요 이야기는 논점을 여기까지 벗어나는 거니까. 하고요. 그러면 다른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제 의원들이 자기의 의견을 얼만큼 피력하느냐의 문제를 저희가 얘기하다가 이 이야기까지 왔는데 의견하면 또 요즘에 표현의 자유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카카오톡에 관련된 걸 하는 것이 가짜 뉴스, 이 가짜 뉴스를 퍼나르면 또 고발한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하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책임의 자유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표현을 하되 그 내용이 사실과 상당히 부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내용의 표현의 자유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과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책임의 자유까지 동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김상욱 울산의 김상욱 의원이 나는 탄핵 찬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표현의 자유고 당연한 의결의 자유죠. 그러니까 그것을 억누르고 너는 당론을 위반했으니까 탈당하는 게 옳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잘못된 문화라고 보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를 적용을 해서 이 민주당에서 표현의 자유를 조금 누렸다가 완전히 짓밟히고 문자폭탄 받고 정치적인 미래 압살당하고 해서 비민주적 정당으로 가버린 그런 예가 더 많고 부지기수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5월 조기 대선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 대표의 저런 정치적인 성향을 아니까 민주당의 저런 어떤 일종의 독재적 성향을 아니까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들어서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사회에서 많은 자유가 구속 제한될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포심의 여권 공포심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개선하고 반성을 해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지. 아니 당원 다수의 뜻이니까 그게 옳은 정당이다. 이재명 대표가 무슨 명론이 있냐? 당론하고 이재명 대표가 무슨 상관이 있냐? 당원들이 다수로 밀어붙인데 그 당원들의 의사에 반한 일부 원들이 잘못이지. 이런 식의 논리로 민주당을 옹호하거나 이렇게 가면 진짜 이재명 공포론이 퍼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카카오톡 얘기하다가 카카오톡 얘기였는데 아니 표현의 자유 얘기하다가 틈만 나면 이렇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데 논점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나중에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 논란이 있으면 그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절대적인 권한이 아닙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지만 이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인격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또 반대로 제약을 받고 법적 처벌을 받는 이런 제한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상대를 비방하거나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범위는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이런저런 상대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행태는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라도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요. 네. 그리고 이런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서 상대를 매도하거나 공격하는 이런 행태는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다 강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오남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상대를 존중하지 않거나 또 상대를 모욕하거나 이런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즉 이 부분은 다시 질문 드리면 즉 카카오톡에서 내란 관련된 글을 가짜 뉴스를 퍼나르게 되면 고발하겠다라고 민주당의 전영기 의원이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 과연 이게 맞는 얘기냐라는 것을 국민의힘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내란 선전죄를 적용을 하겠다는 것인데, 자 일단 현재 내란 혐의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법원에서 이것을 내란으로 보느냐 여부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봐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무죄 추정이다. 그럼요. 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이것이 내란이 아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이러한 이유로 선포를 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국정 마비에 대한 저항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 의도 거기에 나는 찬성한다. 라고 주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있는 사실을 가지고 다만 사실을 조작하거나 없는 사실, 가짜 뉴스로 해서 있는 윤 대통령이 저질렀던 일까지도 다 부인을 해가면서 이제 그 행위를 옹호하고 뭐 이런 식의 논란은 이런 식의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고발을 하면 이것이 사법상으로 문제가 되느냐 여부를 법원이 따지겠죠. 따지지만 현재까지의 대다수의 글이나 표현은 나는 윤 대통령의 제 개인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의 주장은 나는 윤 대통령의 계엄을 지지한다, 찬성한다, 내란 아니다, 할 것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자, SNS 상이라 하더라도 이게 전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SNS 상에서 올리는 그런 단순히 찬성하다, 반대한다 이런 걸 가지고 사실 처벌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내란, 유포, 선동, 선전 이 혐의는 이거는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SNS 상에서 말하자면 유포 확산한다는 것은 저는 고발 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그 물론 판단은 법원에서 하지만 고발 대상에 분명히 되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 근거 없는 선전선동에 자신의 의견을 보태서 퍼뜨리는 이런 행위가 다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